한국은 청명한 하늘에 완벽한 날씨라던데 어떻게 일본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일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필 일본만 이래?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한꺼번에 몰려온 일본. 일본 전역을 관통할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에 결국 태풍 특별경보까지 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모여드는 폭풍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줄은 몰랐어요. 도쿄 상공에 다가오는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이름은 안나 톰슨이고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영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에 살면서 많은 폭풍을 경험했지만 태풍 산사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내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죠. 도쿄의 일상적인 소음, 즉 끊임없는 교통체증과 길거리의 사람들의 제잘거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울려서 보니 기상청에 또 다른 재난 알림이 와 있었어요.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태풍 산산이 밤새 훨씬 더 강해졌다는 내용이었죠. 따뜻한 바닷물이 폭풍의 먹이가 되어 괴물로 변하고 있었고 이제 바람은 시속 150마일이 넘는 속도로 불고 있었어요. 일본을 강타한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였고 이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로서는 약간 흥분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곳에 살고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들과 이웃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이고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는 이미 혼란에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 음식과 물이나 집어들고 있었고 진열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 중 한 명과 방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상하고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동안 그들은 아름다운 가을날을 맞이하고 있었더라고요. 한풀 더위가 꺾여 오히려 청명한 하늘에 완벽한 날씨를 보냈다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과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폭풍을 취재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연락할 사람들, 태풍이 지나간 후 확인해야 할 장소 목록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쿄에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다녀온 서울 여행이 자꾸 떠올랐어요. 불과 몇 주 전 일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갔었어요. 하지만 회의 내용보다 제 머릿속에 남은 건 그 나라가 재난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였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서나 보이는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도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비상대책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거나 미술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비상 물품들로 가득 찬 방들이 있었죠. 상하지 않는 음식 상자, 물통,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휴대용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라벨이 붙어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매달 이 물품들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요. 센터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인상 깊었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큰 경고음이 들리더니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근처 공원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선생님과 아이들은 빠르지만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 훈련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한 달에 2번씩 해요. 이런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상황이 닥쳤을 때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학생들이 줄을 맞춰 모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었고 한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처럼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학교 생활의 일부예요. 수학이나 독서처럼요.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요.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부모님께도 가르쳐드려요. 우리 아빠는 항상 집에서 비상키트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시는데 제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옆에서 말해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도 재난에 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증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거리 모퉁이마다 안전한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창문을 통해 비상 물품을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심지어 작은 가게들조차도 출구와 응급처치 키트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현지 과학자인 김 박사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준비 작업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죠. 몇 년 전 큰 재난 이후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서류상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도쿄에 있는 제 비상 키트가 생각났어요. 그 안엔 반쯤 비어있는 물병과 오래된 크래커 몇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좀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난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겁을 내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그 반대예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덜 무서워해요. 이건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결코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며칠 후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단지 다음 큰 폭풍이나 지진만을 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준비된 생활 방식 그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하지만 지금의 도쿄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모호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엔 태풍, 그 너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국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죠. 일본이 막판에 와서야 급하게 허둥대고 있을 때 한국은 어떻게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걸까요?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막판에 와서야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실 물과 즉석 라면을 사기 위해 이웃들이 분주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훈련 중이던 그 학교 아이들의 침착한 얼굴들, 커뮤니티 센터에 깔끔하게 정돈된 선반들, 곳곳에 있는 명확한 표지판과 지도들,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해 보이면서도 매우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도쿄가 이런 한국의 시스템과 교훈을 배우기엔 너무 늦은 걸까 생각했어요. 창밖에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건물 옆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표지판일 수도 있고 폭풍에 휩쓸린 잔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일어나서 창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도시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생필품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몇몇은 상점 창문에 올라타고 있었고 거리는 빠르게 비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대비한 것들에 대해 속으로 되뇌어 봤어요. 만약을 대비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손전등용 배터리, 휴대폰, 휴대용 충전기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가 과연 충분할까요? 처음으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오후 한낮인데도 하늘은 거의 까맣게 변해 있었고 첫 번째 굵은 빗방울이 창문에 튀어내렸습니다. 태풍 산산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교훈을 실천할 기회가 꼭 오길 바랄 뿐이었어요. 지금 쓰는 저의 이야기는 태풍 산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닐 거예요. 태풍 그 너머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태풍 산산에 대해 알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2시에 나는 깨진 유리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시 동안 정신이 혼미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요. 아, 이제 태풍 산산이 온 건가? 도쿄 아파트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으며 맹렬한 짐승처럼 들렸어요. 그런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야 했어요. 건물 전체가 폭풍의 힘에 흔들리고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밝은 화면을 찡그리며 봤어요. 더 많은 경고가 화면에 떴어요. 태풍 산산이 상륙했고 예상보다 더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이미 규수에선 24시간 동안 500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초속 50m의 강풍으로 도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어요. 이제 곧 일본 열도를 관통할 예정이었죠. 상황이 정말 안 좋았죠.
정말 심각했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침실 밖을 내다봤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빗물과 파편이 튀어들어왔어요. 물은 이미 바닥에 고이고 있었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 알게 된 후에 제가 따로 준비해둔 비상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을 챙겨 욕실로 서둘러 갔어요. 욕실은 저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문도 없고 벽이 튼튼해서 가장 안전한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욕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과연 뉴스를 보면서 일본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저를 걱정해주고 있을까요?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맹위를 떨쳤어요. 몇 분마다 또 다른 충돌 소리나 쾅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10년 넘게 집이라고 여겼던 이 도시에 점점 더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었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상 가방에서 노트북과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만약 정전이 되거나 휴대폰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이게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 비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소리, 너무 거세서 마치 누군가 내 지붕 위에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천둥 소리가 울려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몇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너무 지쳐서 중간에 몇 번 졸았지만 너무 불안해서 깊이 잠들 수는 없었어요. 깰 때마다 폭풍이 지나갔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산사는 끈질겼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변화를 느꼈어요. 바람 소리가 덜 강해졌어요. 충돌 소리와 쾅 소리도 덜 빈번해졌어요. 드디어 끝난 걸까요?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었어요. 부서진 창문 사이로 물기 어린 햇빛이 비쳤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뒤로 혼란이 남았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깨진 유리, 나뭇잎, 물이 온통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밖에서 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래 거리는 강으로 변해 있었어요. 보이는 곳마다 파괴가 가득했어요. 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표지판, 심지어 건물의 일부까지도 진흙탕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멀리에는 전체 동네가 잠긴 듯 보였어요. 제가 본 광경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크고 현대적인 도시, 도쿄는 이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기자로서 저는 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도시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회복의 길은 길고 험할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챙겨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침수된 거리의 모습,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충격에 찬 표정, 그리고 많은 파괴를 가져온 잿빛 하늘을 찍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가족이 지붕에 갇혀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은 차고 더러웠고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기다리세요. 일본어로 외쳤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저는 물을 헤치며 더 높은 지대를 찾아 구조대원들을 찾으러 갔어요.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발코니에 모여있는 가족들, 차에 갇힌 노인들. 마침내 비탈길에 도착하니 응급구조대가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붕 위의 가족과 제가 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구조보트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봤던 재난훈련이 생각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여기서는 혼란과 혼돈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걷다 보니 제때 대피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집이 있었던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한 여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대피소로 바뀐 학교를 찾았어요. 체육관은 집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울부짖는 아기들, 걱정 어린 목소리들, 자원봉사자들이 지시를 외치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공기는 무겁고 젖은 옷에서 두려움의 냄새가 났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부인을 봤어요. 그녀는 액자 하나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집과 아름다운 정원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이곳이 50년 동안 내 집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 방에 있던 수백 명의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근처에는 젊은 아빠가 두 어린 아이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도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지쳐 보였어요. 담요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였어요. 몇 주 전 한국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비상센터는 정말 잘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명확한 지도자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없었어요. 기자로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는 더 잘 준비되지 못했을까? 왜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까? 서울에서 봤던 정리된 비상 물품들, 곳곳에 게시된 명확한 대피 계획들이 떠올랐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두드러졌고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대피소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을 했어요. 모두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과 학교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걱정했고, 한 가게 주인은 자신의 사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밤새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는 병원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도시 대부분이 여전히 정전된 상태였어요. 유일한 불빛은 응급차량과 발전기가 있는 몇몇 건물에서 나오는 빛뿐이었어요. 정막은 무서웠고 가끔 들리는 사이렌 소리나 헬리콥터 소리만이 고요를 깼어요. 다시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저는 아직 집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전해야 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글을 쓰면서 저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각 위기에서 배웁니다. 라고 하셨죠. 이제 일본은 가장 큰 배움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 여정의 모든 단계를 기록하기 위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다음 기사는 태풍에 관한 것만이 아닐 거라는 걸요. 그것은 대비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 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의 날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매일 깨어있는 시간마다 그 여파를 보도하며 무너진 도시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어요. 제 전화는 전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한국에 있는 제 연락처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몇 달 전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회의장과 깔끔한 동네들은 지금의 혼란과 비교하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읽으면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안나, 저희가 구호 인력과 물자를 보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친해진 동료 기자 지수가 쓴 메시지였어요. 또 다른 메시지는 비상대응 코디네이터인 민준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팀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어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멈추게 한 건 회의에서 만난 기후 과학자 김 박사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안나,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저희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위기에서 배워오면서 발전시켰어요. 이웃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물에 잠긴 거리를 걸으며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피난소에 모여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죠. 가슴 아픈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우리는 더 준비되지 않았을까? 한국이 너무 부러운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구호센터에 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과부하 상태였어요. 저는 한 노인이 음식 배급줄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기자 안나 톰슨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자였어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어요. 물자 부족, 절차에 대한 혼란, 다른 센터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본 것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타나카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들이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은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일본보다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재난에서 자유로운 편이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일본의 시스템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붐비는 체육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대화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긴급했던 위기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응급구조대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잘못된 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의 없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부분적으로 수리된 아파트에 앉아 수많은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의 김 박사님이었어요. 안나,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당신의 보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시아 재난 대비에 대한 회의를 여는데 일본 대표들도 참석했으면 해요. 당신이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회의야말로 격차를 줄이고 부끄러움 없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즉시 일본 정부와 재난대응기관의 연락처들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배우기를 갈망했어요. 며칠 만에 회의에 참석할 작은 대표단이 구성되었어요. 제가 그들의 여행을 조율하는 것을 돕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것이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대표단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 그룹에는 정부 관계자, 과학자,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자부심과 각오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나, 기상청에서 일하는 유키라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당신의 연결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전 방식대로 계속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의 응급센터에서 보았던 결의의 찬 얼굴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다음 큰 폭풍은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부서지지 않고도 휘어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맑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며 몇 주 만에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고 앞에 놓인 재건 작업도 많았지만 산산이 몰아친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을 생각했어요. 복잡한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이제 공통의 위협에 맞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재난 대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벽을 허물고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재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데 필요한 겸손과 용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찾게 되는 강함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글을 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세상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저는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혼란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울부짖는 바람, 범람하는 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박한 얼굴들. 일본이 겪은 최악의 재난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도시를 바라보니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태풍의 물리적 흔적들은 대부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건물들은 수리하고 도로는 정비되고 쓰러진 나무들이 있던 자리에 새 나무들을 심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서의 일어나는 변화가 훨씬 값지죠.
일본은 여러 태풍과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어왔어요. 정부는 재난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기관이었어요. 그들은 미래의 태풍에 대비해 해안가를 따라 더 강력한 방벽을 세우고 큰 태풍이 다시 온다면 사람들이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고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한 변화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처 공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비상시에 대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려고 했었고 산산이 오기 전 한국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 김 박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이웃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일본은 늦게나마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한국의 팀을 보내 그들의 재난 계획을 연구하게 했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차이를 제쳐두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더더욱 굉장하게 느껴졌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중 제 전화가 울렸어요. 런던에 있는 제 상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산산 이후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쓴 글들을 좋아했어요. 그가 다음에는 무엇을 쓸 건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항구를 바라봤어요. 맑은 날이면 여기서 한국 해안이 거의 보일 정도였어요.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다음 큰 태풍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 있을까요? 단지 정부의 계획이나 새로운 건물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켜보며 글을 쓸 생각이에요. 단지 재난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길 바라면서요. 한국인들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준비되어 있기를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 배우고 그걸 모두 수용해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